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11단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어서 11단원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동영상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정부가 퍼블릭 굿즈를 얼마만큼 아니면 제공을 해야 될지 말지를 코스트와 베니핏을 따져봤을 때 베니핏이 크다고 나왔을 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굿즈의 어떤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가 어, 사람의 목숨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왜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나왔지? 라고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어, 그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10,000달러가 소요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데 드는 코스트는 이만큼이고, 그러면 또 베니핏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호등을 설치를 했을 때의 베니핏이 뭐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서 사람의 생명이 더 연장되거나 더 살 수 있게 되는 게 베니핏이죠. 그래서 사망률이 1.6%였던 것에서 1.1%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베니핏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교통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코스트는 돈인데 베니핏은 이 단위가 뭐다? 베니핏의 단위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혹은 몇 년,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를 하기가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 무한한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베니핏이 무한대니까 신호등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냥 한 블럭마다 다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사람의 목숨을 만약에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면 무한대니까. 그러면 신호등 설치하다가 나라 예산이 다 거덜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 무슨 산업재해, 산재 같은 거로 어떤 일을 회사나 아니면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어떤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안 다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어떤 법정 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 다친 분 피해자한테 니네가 피해자한테 얼마를 보상을 해줘라 라고 어쨌든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 법원이 따지는 방법이 만약에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평생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 이제 어떤 보험금, 보상금을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생명의 가치를 따져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는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퇴직한 분들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니 뭐 일 못하는 사람 어린이 뭐 그런 사람은 그리고 우리 같은 학생들 일을 못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다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다른 어떤 인간의 가치를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 대비 건설 현장 아니면 무슨 탄광 아니면 뭐 조선소 뭐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연구를 할 때에도 인문사회 분야보다는 이공계, 그리고 같은 이공계 분야라고 하더라도 뭐 원자력, 아니면 뭐 핵, 아니면 무슨 위험한 화학물질, 뭐 그런 거를 다루는 분야는 더 위험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뭐 탄광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어떤 뭐 타워 크레인 뭐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주어지냐?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월급에 급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창안해서 그렇다면 사람이 안 위험한 경우 대비 위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을 주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경제적인 가치, 사람의 인간의 목숨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착안을 해서 아까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신호등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대략 10 밀리언 달러라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달러라는 것을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 되는 게 맞죠. 뭐 지금 1달러에 1,100원 정도가 넘으니까 한 11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대충 근데 100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트래픽 라이트를 설치를 하면 그 어떤 사망률이 0.5%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의 expected benefit은 10 밀리언 곱하기 0.005 해서 5만 달러가 expected benefi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비용인 10,000달러보다 베니핏이 5만 달러라고 더 크기 때문에 이 신호등 설치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SQT 엑스퍼트 부분에서는 혼잡한 어떤 도로 아니면 고속도로에 대해서 혼잡한 시간대 아니면 어떤 혼잡할 수 있는 요일 아니면 어떤 그런 특정한 그런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돈을 더 내게 한다거나 유료로 하면 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코노믹 웰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98%의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잡한 시간대에 통행료를 늘리거나 하면 이제 그 통행료를 부담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피해서 일찍 출근하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늦게 출근하던가 아니면 다른 도로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그 혼잡했던 도로가 좀 한산해질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코노믹 웰빙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칩 1.3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이 common resource, 공유 자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3에서는 이 단어를 시작하자마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와 같은 유명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원의 비극 혹은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common resource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누군가를 배제를 할 수는 없되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는 자원이 커먼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저디 오브 더 커먼스, 이 공유지의 비극도 어떤 것을 통해서 예시를 들고 있느냐면 어, 마을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땅에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그쵸? 너무 유명한 거라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에게 풀을 뜯어먹일 수 있는 어떤 공유지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지는 땅을 말하는 땅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그 마을 사람이면 내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그 공유지로 데려가서 또 풀을 뜯기고 하다 보니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그 공유지는 한정되어 있고 자라나는 풀도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땅이 공유지가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인해서 발달했던 그 마을의 어떤 양털 산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 양을 한 마리 더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긴다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어떤 통제할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0단원에서 환경 오염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양들을 통제를 했더라면 뭐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든지 양 한 마리당 아니면 뭐 이 공유지에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내라고 시킨다든지 하면 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고 네거티브 엑스터널리 때문에 이게 땅이 다 황무지가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리소스가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쉽게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공유 자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양을 한 마리 더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면 다른 사람은 풀을 못 뜯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컨섬션에 있어서 라이어빌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공유 자원이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나서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커먼 리소스의 경우에도 정부가 나서게 되고 아까 그 양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 우리가 10단원에서 그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해결하려고 정부가 뭐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오염물질 배출하는 배출권 같은 거를 판매를 서로가 사고팔고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아예 양 몇 마리까지만 키워라 라고 아예 통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양 한 마리당 뭐 세금을 매긴다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10단원에서는 internalize de-externality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먼 리소스를 일종의 프라이빗 구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자 보시면 이 공유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 공유지를 마을 사람들한테 뭐 똑같은 넓이로 가정해서 이렇게 다 그 사유지로 나눠줘. 그리고 이 땅을 서로가 침범할 수 없게 벽 같은 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다 각자 자기 땅이 된 거니까
이 각자 자기 땅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양의 개체 수가 지들이 알아서 잘 통제를 하겠지. 너무 많아지면 자기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어떤 사유화가 되면서 양의 어떤 개체 수가 통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커먼 리소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깨끗한 공기와 물 같은 것이 이 커먼 리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공유지 비극처럼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이 지나치게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레귤레이션 혹은 텍스를 통해서 너무 많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혼잡한 도로가 커먼 리소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안 내고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국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누구나 다 차를 몰고 나오게 되면 이제 한산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도로가 꽉 차 있으면 내가 차를 끌고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이제 컨제스천이라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케이스 엔스크티 엑스퍼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10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름에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것도 한편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이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에게까지도 차를 안 끌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어떤 기름에 세금을 왕창 매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돌고래, 그다음에 야생동물 같은 것들이 또 공유 자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다, 이 물고기가 자라는 바다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국가별로 몇 킬로미터까지,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자기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끼리는 이게 또 바다가 겹치기 때문에 또 이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협력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중국하고 이제 또 동남아 국가들도 분쟁이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협상 아니면 협의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냐? 낚시나 사냥을 하는 데에 면허를 있는 사람만 낚시나 사냥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죠. 산란기라던가 아니면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이제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 그 시기에는 피싱이나 헌팅을 못하게 한다. 아니면 작은 물고기는 못 잡게 한다. 아니면 이제 사냥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찬가지죠. 동물의 수를 제한을 한다. 그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케이스 스터디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조금 슬프기도 한데 왜 소는 멸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버팔로와 엘리펀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팔로의 경우에는 19세기에 너무 막 남획이 되면서, 북미에서 남획이 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경우에도 그 코끼리의 상아가 무슨 장식품인가? 뭐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이 코끼리에 대한 남획이 엄청 많았고, 이제 그러한 거를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의 사냥이나 어떤 불법 사냥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개체수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점점 이제 익스팅션 위험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너무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동물들한테 미안한데 소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식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소의 경우에도 그러면 앞에 버팔로나 엘리펀트처럼 가치가 있는 동물인데 멸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하면 증가를 했죠. 요즘 계속 오면서 뭐 옛날부터 요즘으로 오면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단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소는 앞에 버팔로나 엘리펀트와 달리 사유제라는 것이었죠. 뭐냐면 농장 아니면 목축업자에 의해서 그 소가 소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장 목축업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고 개체수를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리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굉장한 노력을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멸종되지 않고 이게 점점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앞에 버팔로나 엘리펀트, 특히 엘리펀트 같은 경우에는 커먼 리소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제, 누가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법 사냥, 그런 게 너무 횡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땅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코끼리를 누가 빨리 그냥 가서 사냥해서 잡는 사람이 더, 이게, 더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그냥 누가 더 빨리 코끼리 사냥하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코끼리를 사냥하고 그 코끼리의 상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을 어기는 어떤 사냥꾼이나 그러한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코끼리의 개체수가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인 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아, 짐바브웨 같은 국가들은 다른 해결책, 그러니까 약간 접근법을 달리했다. 뭐냐면 코끼리를 일종의 사유제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유제화를 시켰냐면 그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는 네 거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니까 자기가 뭐 죽여서 상아를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 더 많은 코끼리가 오고 혹은 그 코끼리가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끼리 한 마리 한 마리를 굉장히 잘 개체수를 관리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코끼리의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제 앞에와 같은 어떤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여기 나라들이 시행한 시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우리가 1단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배운 것처럼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배웠던 10단원에서 배웠던 엑스터널리티나 아니면 우리가 이 11단원에서 봤던 퍼블릭 굿즈 아니면 커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어떤 사유권, 어떤 재산에 대한 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퍼블릭 구즈나 커먼 리소스의 경우에는 이런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마켓 페일리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앞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끼리의 어떤 개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어떠한 것을 사유화한다거나 어떤 개인의 행동을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사용을 투입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11단원에서 살펴본 퍼블릭 구즈나 커먼 리소스의 마켓 페일리어, 그러니까 공급 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11단원에서는 다소 이제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퍼블릭 굿즈와 커먼 리소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